안녕하세요. 상표법 1차 강의를 맡게 된 임세준 변리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상표법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저희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차 상표법이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인데요. 1차 상표법과 2차 상표법, 이렇게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변리사 시험을 통틀어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차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이죠. 그래서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이를 하시는 시험이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겠죠. 그리고 1차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크게 보면은 산업재산권법이라는 큰 틀에서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이렇게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허법이 20문제, 그리고 상표법이 10문제,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이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산업재산권법의 25%를 담당하는 게 상표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2차 시험으로 넘어가면은 상표법이 하나의 과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2차에서는 상표법이 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꽈락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은 다른 과목의 점수가 얼마가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상표법이 일정 점수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해서 전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꽈락률이 높다는 의미는 2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상표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산업재산권법의 40문제 중에 10문제, 즉 25%로 상대적인 전체 1차 시험 과목들 중에서 예를 들면 민법이 있겠고요. 자연과학이 있겠고, 자연과학 안에도 4가지 과목이 있죠. 이렇게 크게 묶어서 한 9과목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10문제라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2차 시험까지 생각을 해 두신다면 이 1차 상표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쌓아 가셔서 2차 시험 때 2차 공부를 하실 때 상표법이 여러분에게 너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되지 않게끔 지금 충분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효율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2차 시험을 공부하는 것처럼 상표법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이 객관식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정도만 이해하고 문구의 암기 정도, 즉 객관식은 어느 정도 암기로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암기식으로 상표법을 접근을 하셔서 1차 시험을 그렇게만 소화를 해내신다면은 2차 시험 때 여러분들이 또다시 2차 이해라는 벽을 또 마주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2차를 꼭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는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객관식 문제, 10문제밖에 안 되는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접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강의 구성을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차 상표법은 1차 상표법 시험은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10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고, 단순히 10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시험을 염두에 두셔서 상표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높여보자 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였고요. 한 1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6문제에서 7문제 이상은 가져가시겠다 이런 각오로 좀 임해 주셨으면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 안에서 이 정도를 가져가시겠다라는 각오로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상표법을 이해하자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2차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표법을 어쨌든 간에 객관식을 풀이를 한다는 어떤 유형의 시험 유형이든 간에 객관식이든 논술형이든 간에 일단 저희는 상표법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표법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겠죠. 그래서 상표법을 이해하자.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상표법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 문제집을 계속해서 회독해서 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에 대한 이런 노력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은 좀 접어두고 타성에 젖어서 계속해서 객관식 OX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거 문구에만 집착하게 되고 내가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만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2차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희가 변리사 자격증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어쨌든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표가 익숙해져야겠죠. 상표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근해지고 익숙해지고 가까워져야지 상표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익숙해지자. 즉 많은 시간을 상표법에 투자할 수는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상표법을 공부해 주시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차 시험 기간을 통틀어서 상표법을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가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접근에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기적으로 상표법을 잊혀질 때마다 한 번씩은 체크해 두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산재법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상표법과 나머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이런 조문들 거기에 나와 있는 조문들 그리고 취지나 고의의 특성들 이런 것들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도 1차 수준 내에서는 굉장히 높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호 비교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산재법 안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산재법 안에는 특허가 있고요. 상표가 있고 디자인이 있습니다. 왜 산재법 안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다른 법들이 있을까요? 다 산재법의 테두리 안에 속하기는 하지만 보호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저희가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이 산재법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특허와 상표, 디자인 이들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상표법을 강의하기 때문에 상표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허와 디자인은 창작을 보호한다는 개인의 발명자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은 그래서 창작을 보호를 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 이런 목적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상표는 그와 달리 특이한 점이 뭐냐면 상표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바는 상표의 기능이고요. 즉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상표로부터 발휘되는 이러한 기능을 보호하는 거고 그 상표 자체는 창작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어떠한 표장을 선택을 해서 상표로서 보호받는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표의 기능을 보호받는다는 얘기고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어떤 표장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 표장에 대한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죠. 누군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작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창작도 아니고 선택에 불과한데 그것을 굳이 그 선택과 사용으로 인해서 발휘되는 기능을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상표는 특허와 디자인과 달리
상거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도 있다는 거죠. 즉, 상표라는 것이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거래계에서 저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런 데 있어서 상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희 일반 수요자들의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래 질서, 즉 상표법은 특허와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법의 테두리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호 대상의 차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는 상거래 질서, 즉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질서법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와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하는 것과 달리 상표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 일상생활에서의 상식들을 가미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 거래계에서 수요자가 되어서 상표법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상표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표와 특허, 디자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상표법을 공부하면서 숙지해 두셔야지, 특허법의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상표법을 공부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표법도 특허법과 같이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상표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비교를 주기적으로 해 주시면서 제도적인 차이, 그렇다면 그 제도적인 차이는 왜 있는 것인가, 이렇게 간단한 의문들 하나하나 해소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도 더 잘 될 것이고, 이들의 차이로 인한 혼동도 좀 많이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절차 개정의 시기적인 차이로 인해서 어떤 거는 먼저 개정이 돼서 그런 차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법은 그런 차이가 적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런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차이가 엄연히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이 차이를 바탕으로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보자 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산재법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통점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상표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허법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특허법에서 대부분 공부를 해 주시고 넘어오셔야지 상표법을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배운 내용과 거의 동일 유사한 내용을 상표법에서 한 번 더 공부하시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특허법이 산재법에서는 20문제나 출제되는 대장격의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변리사가 되어서도 대부분의 변리사분들이 종사하시는 영역이 특허법 분야의 특허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특허법을 중심으로 이 산업재산권법에서 공통되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상표법에서는 그 외의 내용들, 상표법 고유의 내용들, 그리고 특허법과의 차이, 디자인법과의 차이, 그 다른 산재법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겠다라는 접근 방법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2차 대비 역시 상표법을 이해를 함으로써 2차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대비는 저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차 상표법 공부를 하면서 그 자주 출제되는 판례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심사 기준이나 상표법 전반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2차 시험도 대비한다는 의미와 같은 이야기니까 2차 대비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상표법을 공부하면서 상표법의 각 논점들이나 조문들의 취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취지를 이해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상표법의 전체를 꿰뚫는 공통적인 즉 상표법의 목적이
하나의 선으로 모든 논점을 관통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가시면은 결국에 우리 상표법은 이걸 하려고 했지. 그렇다면은 이 논점들이 개별적인 논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문들이고, 그와 관련된 판례 혹은 그와 관련된 이론들 역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생된 논점들이나 분쟁들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조문 암기,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들 암기, 조건 암기,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그것들을 암기하기 이전에 앞서서 왜 그런 조문들이 적용이 돼야 하는지, 왜 이런 의의 및 취지 파트에서 왜 이런 조문이 있고 이러한 적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취지를 항상 밑바탕에 두시면서 공부를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취지가 되게 뻔해 보이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계속 이 취지를 바탕으로 그 아래의 내용들을, 그 뒤에 나타나는 후속 논점들을 계속해서 이해를 해 가시다 보면은 전반적인 상표의 흐름이 보이실 테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1차 공부를 하실 때보다는 2차 공부를 하실 때 더 유익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표법 1차를 공부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표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교과서만 보고 이제 상표법을 준비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시작들을 하십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 법에 대해서 그 시험을 쳐보지 않았으니까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구성들이 있고 어떤 요소들을 공부를 해야지 저희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부분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심사기준, 법조문, 이 두 가지가 교과서의 틀을 이루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심사기준과 법조문을 틀로 해서, 즉 법조문의 흐름 순서 1조부터 200조가 넘는 그 조문들, 200조 가까이 되는 그 조문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 흐름들 속에서 이제 심사기준에서 이 대부분 출원된 상표 등록 출원을 상표권이 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에 관해서 특허청에서 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것들을 판단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는 것을 심사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심사기준과 법조문의 흐름 내에서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쓰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조문들이나 심사기준들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는, 당연하죠. 상표라는 것이 상거래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쟁을 저희가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소송이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존의 심사기준이나 법조문으로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혹은 그 심사기준이나 법조문을 적용을 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들이 법조문과 심사기준의 적재적소에 이렇게 녹아져 있고요. 이 판례 문구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2차 시험에 있어서는 이 판례들, 이 분쟁에서 대부분의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판결 요지, 그러니까 이 판례의 결론, 판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즉 1차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판례의 핵심, 그 중에서도 문구라고 할 수 있겠죠. 반복되는 핵심 문구, 기출문제를 통해서 빈출되는 문구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텐데, 결국에 이 판례가 도출되기까지는 다양한 재반 사정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사용 관계, 그리고 당사자 간의
당사자가 그 상표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어떤 상품에 사용해 왔는지, 그 사용 태양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정도는 어떠한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는 판사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일반 상식에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거래계에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들이에요. 이런 사실관계들이 다 이 판례에 나타나 있는데, 1차 시험은 그런 사실관계까지 이해해서 그런 분쟁에 대한 판례 법 적용 이런 것까지 묻는 시험이 아니라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이 판례가 어떤 취지를 담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설시를 해 주었는가, 이 판례에서 어떤 법리가 도출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법리 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시험에 이렇게 결론을 다르게 해서, 예를 들면 뭐뭐이다를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한 문장의 뒷부분을 바꾸거나 아니면 결론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문구 정도의 수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용어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OX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핵심 판례에서도 그 핵심 문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1차 시험에서는 이 판례는 이 정도로 접근을 하되 심사기준과 법조문의 흐름을 통해서 상표법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가져가자. 그리고 이 말인 즉슨 상표법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자. 그 전반적인 흐름을 익힘으로써 상표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익숙해지자라는 것이 저희가 공부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공부한 내용은 당연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공부한 내용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기출문제가 최고입니다. 뭐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학원에서 혹은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작 문제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OX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맞긴 한데, 결국에는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시험장 직전에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보셔야 하는 게 기출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빈출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문제화하는지를 여기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실제 새롭게 배운 내용도 기출이 되었을 때 낯설지 않게 해결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 자체에 대해서, 즉 여태껏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계속해서 반복해 가시면서 심사기준과 법조문을 통해서 상표법 전반을 이해하고 그 안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논점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판례를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요. 판례, 심사기준, 법조문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취합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시험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지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1차 상표법을 앞으로 접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각 논점들이 등장을 했을 때 상표법에 대해서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법조문을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법조문을 계속해서 해당 논점과 관련된 법조문을 찾아가시면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들 들으실 텐데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논점의 위치가 어딘가, 즉 위치가 어딘가라는 뜻은 전반적인 상표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표법에 있는 상표와 관련된 전체의 흐름, 예를 들면은 이 과정이 출원일 수 있겠고요. 이 과정이 심사일 수 있겠고, 이 과정이 등록일 수 있겠고, 이 과정이 상표가 등록되어서 상표권이 된 이후 그 이후의 분쟁 혹은 권리 행사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전체 흐름에서 내가 이 파트를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를 공부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자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어디에 존재하는 논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논점을
덩어리로만 접하시게 되고 머릿속에 넣기만 하신다면은 이 흐름에서 이 논점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논리적인 지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논점들을 나중에 2차 시험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논점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설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필요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즉 리걸 마인드, 그러니까 법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이렇게 논점들을 덩어리로 전반적인 흐름, 전체 상표에 등장하는 논점들을 파편화해서 덩어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흐름 내에서의 논점의 위치를 파악해 가시면서 그 논점들을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로 묶는 그런 연습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차 즉 상표법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문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이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내가 어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문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상표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저희 강의에서는 저희 강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 단순히 강의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드리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의 공부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상표법의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상표법 이론을 공부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법조문이나 심사기준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등장하는 상표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린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상표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익숙해진다는 게 상표법이 낯설지 않고 언제 봐도 낯설지 않고 그리고 상표법이 특허법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나마 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익숙하지 않으면은 상표법과 특허법 그 산재법 사이의 경계에서 굉장히 혼동만 가중되기 때문에 상표법에 익숙해지셔야지 그런 혼동에서 좀 탈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해는 당연히 병행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상표법 이론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는 상표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취지에서 도와드리는 정도의 이 상표법 이론 설명이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이고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논점들도 물론 필요가 하다면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너무 깊이 있게 여기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표법의 이론 강의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하셨다면 이 다음으로 바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기존에 이 상표법 이론 파트에서 공부했던 논점들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논점들이 기출이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논점들이 기출이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됐다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표법 전반에 이렇게 이론을 공부를 했다면 기출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네들 중요한 애들을 반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처음에 공부했던 이 흐름은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면서 중요한 부분, 즉 여기서 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강약 조절이 여기서 가능할 겁니다. 공부에 있어서 강약 조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강약 조절을 하셔야지 이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1차든 2차든
어떠한 논점이 중요하고 어떠한 논점은 좀 덜 중요해서 내가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여기에는 조금 더 비중을 낮게 두어서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들을 내가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는 물론 1차 시험에서는 강약 조절이 사실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엽적인 부분 그리고 그렇게 법적인 의미가 법리적 의미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도 OX에 대한 판단을 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강약 조절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데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OX 판단이 아니라 논술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리로 출제자가 묻는 바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논술을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논점들 사이에 강약을 자기의 답안지에서 보여주셔야지 보여주셔야지 논리의 근거를 더 탄탄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 강약 조절은 1차에서도 하셔야 되고 2차에서도 하셔야 되는데 1차에서의 강약 조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나 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저희는 1차에서의 강약 조절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상표법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죠. 상표법 이론 강의를 통해서 1회 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와 중요 논점 이렇게 각 논점을 통해서 제가 전반적인 흐름도 한 번씩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2회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테마 특강에서 앞서 이 상표법 이론과 기출문제의 2회독 과정에서 충분히 커버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별도의 논점으로 뽑아서 하나하나씩 각 시간마다 터치를 해보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논점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테마 특강을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테마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논점들 즉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은 논점들 즉 시험에 정말 크리티컬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논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흔히들 불이타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 논점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설마 나올까 이렇게 저희들이 쉽게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논점들을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툭툭 치고 넘어가자 이거는 이 정도만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도 이 테마 특강에서 묶어서 중요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논점들 따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상표법 1차에 대한 공부는 기본 강의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체 코스가 끝나면은 하실 일은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상표법 전체의 흐름을 복기해 보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면서 강약 조절에 대한 감각을 계속해서 가져가 주시는 거 이 두 가지의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 외 시중 문제를 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어쨌든 간에 상표법을 이해하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1차 시험을 이후에는 스스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